근데 얼마 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여서 세금의 원리에 맞춘다. 그래서 폐지하는 게 옳다. 이런 의사를 밝혔죠.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종부세,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부동산세 관련,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부세, 폐지를 하자, 면제를 하자, 다양한 얘기가 지금 정치권, 정부, 대통령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자, 이 종부세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선 세제로서 우리 세무 전문가인 김우철 교수님, 종부세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지금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겁니까? 세금, 종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네. 세금의 목적에 맞게 세제를 저희가 계획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주택 가격 등이 급등할 때 투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를 좀 남용해 왔습니다. 투기 방지에서 남용했다. 이러한 기능은 아주 부차적인 기능을 일부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조세 본연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급등기에 투기를 방지해야 되니까는 뭐 아주 높은 세부담을 부과하게 됐고 네. 결국은 이제 한번 조금 올려서는 부담을 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두세 차례 반복되면서 세부담이 뭐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징벌적인 과세가 우리 납세자에게 가해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인 과세다. 이게 투기 방지를 위해서 도입됐다. 자, 그러면 이게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투기 방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그 도입된 목적이라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보세요, 우리 김인만 소장님. 이게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된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거운 세금을 투입을 하게 되면 구매 욕구가 줄어들게 되고 구매 능력도 제한을 받으면서 집 사면 안 되겠구나. 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돼서 집값 상승이 멈췄느냐, 네. 집값 안정이 됐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MB 정부 때 이제 규제를 풀어줬고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로 가보면 집값이 오르니까 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는데 예. 강화하고 집값이 잡혔냐 그러면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걸 집값 잡는 효과가 네.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오히려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패했다. 또 문제가 이제 뭐 징벌적 과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징벌적 과세 논란이 지금 있는데 작년에 부과한 세액의 상위 10%가 88.5%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90% 정도를 이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돈 있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세부담을 가는 문제가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이중과세. 네, 이중과세는 이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물론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빼주긴 하지만 보유세를 우리가 팔지도 않았는데 네. 집 살 때는 취득세를 내잖아요. 예.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왜? 한 번만 내면 되니까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 금액이 큰데 낼 수 있어요. 왜? 남았는 금액에서 돈을 내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낼 수가 있는데 이 보유세는 매년 내가 팔 생각도 없고 내가 10년 후에 팔지 5년 후에 팔지도 모르는데 매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원에서 뭐 몇백만 원 수준이니까 뭐 어떻게든 낼 수 있다고 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예.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는 수천만 원까지 갔는데 아무리 뭐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더라도 세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1년에 수천만 원씩 내면서 이게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논란이 더 커졌고요. 저는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효과가 싶습니다. 크지 않다. 네. 만약에 종부세가 없었더라면 혹시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종부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좀 통제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을 네.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종부세를 도입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나 수차례에 걸쳐서 그 세부담을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집값은 아무리 세부담을 올렸지만 결국 잡히지 않았거든요. 예. 두 정부 모두 올라갔던 집값이 안정화가 됐던 건 결국 이자율 고금리가 나타나면서였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사실은 조금은 이제 집값이 잡히는 셈이 됐고요. 예. 왜 이 종부세, 세금으로 보유세로 투기 방지나 가격 안정화가 안 되느냐? 왜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실수요자, 투자자, 투기자 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실수요자나 실수요자더라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는 면에서 투자자이기도 하고 이왕이면 단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을 원하니까 투기자의 마음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명확하게 누구는 투기자고 누구는 실수요자다 이렇게 그렇죠. 가르는 건 쉽지 구분하는 게, 않고 예. 그리고 아무리 세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의 세율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의 일부만을 보유세나 양도세를 통해서 흡수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투자를 통한 이익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 투자가 분명히 나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게 확실하다면 세금을 뭐 20, 30%는 50%를 낸다 하더라도 예. 이익은 여전히 실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렇게 투기적 수요를 잠재운다 또는 단기간에 몰리는 투자 수요나 실수요조차도 좀 적절하게 안배하고 통제한다. 이것은 조금 좀 이상론입니다. 그건 이상론이다. 이상론이고 그러니까, 어느 국가도 선진국 어느 국가도 보스턴, 런던, 도쿄 다 집값이 급등하는 때가 많아요. 저희보다 더 많이 급등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보유세를 2배, 3배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정부나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2005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종부세 이상론에 빠져서 이런 세금을 도입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야당에서도 원래 이게 종부세에 대한 비판은 여당 정부에서 좀 계속 얘기를 하는 야당에서도 얼마 전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주택자 실거주할 때는 이 종부세 대상에서 좀 빼자, 매기지 말자, 면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이런 논의가 이제 앞으로 야권에서 야당 내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나 뭐 세제 원리나 무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 채는 종부세를 면제한다. 만약에 이 박찬대 원내대표 말대로 된다면 이게 된다면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저는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이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뭐 야당 지지자들도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반대래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뭐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심정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능력이 되고 내가 살 좋은 집을 하나 구했는데 투기도 아니고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면제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게 또 반대 논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강남에 50억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한 채. 면제가 되는 거고요. 종부세가. 지방에 5억 아파트 세 채를 샀는데 15억인데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형평성 문제도 되는 거죠.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논란들이 여당에서 또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만 면제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상향 조정해 주는 거는 좋으나 예. 아예 면제가 되는 거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우여곡절을 거쳐서 일단 통과는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통과됐다 그러면 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여러 똘똘한 채를 한 가지게 채? 되면 이제 1주택은 면제가 되고요. 여러 채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답은 나왔죠. 주택을 같은 합계 금액이 50억보다는 한 채가 50억이 훨씬 더 유리한. 종부세만 따져본다면 1년에 몇 천만 원씩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똘똘한 한 채. 그러면 이 고가 주택의 똘똘한 한 채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강남 3구나 용산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심증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또 원론적으로 본다면 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면제가 된다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 이 주장을 한 박찬대 원내대표 지역구를 보니까 인천 연수구 갑이네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을 내려면 이 지역구 동향을 감안해서 했을 텐데 그런 쪽에서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하는 조금 의문도 좀 듭니다만 세제 논리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가능합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처음 종부세를 20년 전에 도입했을 때 예. 그때 사실은 투기 방지 기능도 물론 있지만 예. 더 근본적인 철학은 이제 자산 양극화나 불평등을 조금 완화한다 이런 게 취지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부유세적 성격으로 사실은 종부세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 고가 주택 기준은 지금으로 봐도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만 보유하는 주택이었습니다. 이게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지금 서울 22년의 경우 서울 의 경우 13% 예. 주택 보유자 중 13%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예. 13%.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더 이상 중산층 과세지 이게 더 이상 이제 부유세는 아니라 이거예요. 상류층, 예. 극소수의 상류층을 겨냥했던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이제 설계를 했던 것인데 예. 자산 가격이 크게 또 장기간 오르면서 중산층으로 이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진보적인 민주당이 봐도 1주택 자가 거주자는 예. 이건 누가 봐도 투기자가 아니고 그 실거주자는 그리고 예. 아까 말한 서울 시내에서 13%에 드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최상류층이다, 극소수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볼 수는 없죠. 13%. 예. 수십만 명의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을 상대로 부유세를 과세한다는 기존의 철학은 현실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선거 전략이나 또 정당이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중산층으로부터 그렇죠. 민주당도 그런 지지율 필요하니까. 예, 수권 정당이 되기 예. 위해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문제에서 현실을 인정하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무조건 뭐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주장이 뭐 100%인 건 아니에요. 예. 제가 국토위에서 한번 이 문제를 갖고 몇 년 전에 정식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당시에 적지 않은 수가 지금 너무 이렇게 징벌적 과세는 곤란하고 특히 이렇게 1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중립적인 시각을 견제해야 된다. 그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 대선에도 영향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지난번 부동산 대선에서 세금이. 종부세는 뜨거운 감자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지자들의 소망과 이 성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아까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이 똘똘한 한 채가 심화될 거라고 하는데 최근 시장에서도 이런 종부세 완화 논의가 좀 나오면서 혹시 뭐 그런 조짐이 미리 보인다거나 그런 시장 동향의 그런 흐름이 좀 있어요? 최근에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 늘어나고 있고요. 집값도 이제 일부 지역들이지만 좀 상승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종부세 1주택자 면제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지 전세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 영향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1년보다는 세부담이 줄어든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좀 가지고 갈 만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최근에 수요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주택이 있는 사람이 4주택, 5주택으로 가는 흐름보다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하나 사거나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수요들이 좀 많이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세부담이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그 엄두를 내지 않을 텐데 보유세 부담이 낮으니까 상급지로 좀 갈아타보자라는 용기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저는 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종부세 완화 얘기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인데 지금 김은철 교수님, 지금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자체에 나눠주는 거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쪽으로 가면 지자체가 큰 수입원일 텐데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 그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종부세는 전액이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들에게 이제 배분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지금 주택뿐만 해도 지금 3.3조였고요, 지난해. 3.3조에서 22년, 23년에 이제 1.5조로 줄긴 했습니다만 전체 세수는 이제 4.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그 의견 뒤에는 암묵적으로입니다. 암묵적으로 이 기존의 종부세 세수만큼을 저의 경우에는 이제 재산세로 흡수해서
과세를 더 한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더 늘어나는 이제 방식이 돼야 된다. 재산세로. 네. 종부세만 사라지게 되면 예. 물론 이제 세부담은 크게 줄겠죠. 예. 그러나 지방 세수에 대한 영향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산세는 주택 가진 사람들은 다 재산세를 냅니다. 세원이 매우 넓어요. 예. 그러나 종부세는 아주 5% 내외의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세원이 아주 좁습니다. 세율은 네. 높고. 예. 근데 보유세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네. 이 재산세 세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게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종부세 위주로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서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 정부에 더 낮아지기도 했었죠. 재산세는? 감면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왜곡이 된 겁니다. 보유세제는 재산세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내는 예. 집 가진 모든 사람이 내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돼야 되고 그 세율을 조금씩 정상화해 가는 게 필요한데 그 세율은 지금 꽉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종부세 개편을 할 때 종부세만 폐지하고 끝 그러면은 이거는 미완의 보유세 개혁이 될 것이고요. 세금이 줄고 예, 재정에도 좀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완결적인 좀 의미의 보유세 정책 자체는 이런 세원이 넓은 재산세를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올려가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폐지되는 종부세 세수만큼을 재산세가 흡수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방세 수입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개편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없어지는 거거나 완화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재산세 문제로 연결해서 그 부분을 조금 올리는 방안을 우리 김은철 교수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부동산 아까 지금 잠깐 제가 이제 똘똘한 한 채 얘기를 여쭤봤잖아요. 네. 지금 시장 전체 흐름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자꾸 세금 얘기 나오면 부동산 시장과 가격 동향과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회복세가 조금 강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상승 장애라고 하죠. 대세 상승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분양 시장도 좋아지고요. 예. 미분양도 줄어들고 매매도 좋아지고 지역도 서울, 수도권, 지방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서울 중심으로 서울 인기 단지 중심으로 거래량과 매매 가격 상승이 되고 있고요. 예. 매매 시장은 그런데 분양 시장을 보면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4월 통계를 늘고. 보면 7만 2천 호까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예.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분양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치솟는 고분양가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기보다는 이제 기존 집을 사자. 차라리 그냥 내 집 하나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자라는 수요들 때문에 이게 왜곡 현상들이 생기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작년보다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상승장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서울만 바라본다면 작년보다 좋아진 건 맞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공급 물량은 부족하게 되고 금리는 내려갈 것 같고 종부세는 완화되거나 또 일부 폐지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 하나 가지는 거는 괜찮겠다. 좀 괜찮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자는 수요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이제 실제로 미 연준이 후반이라든지 연말쯤 금리를 낮출 때인데 실제로 네네. 그럼 상승 흐름이 조금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까요? 당분간은 이어질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 상승 흐름이 앞으로 몇 년간의 흐름, 우리가 상승 장이라고 한다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연속으로 상승하는 걸 서울 아파트 상승 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상승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한 2배 이상 많은 상승을 기록했는데 2022년, 2023년 2년 정도 조정이 되고 예. 조정장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2030년까지 집값이 한 2배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이 기준금리 한번 인하되게 되면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반등 폭이 커질 수는 있으나 저는 예. 그게 지속적으로 매수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까지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장 동향 들어봤고요. 사실 지금 종부세 완화 폐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종부세 내는 사람이 많이 줄었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주택분의 경우 예. 22년에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41만 2천 명 수준이었는데요. 2022년. 예, 네. 주택분 종합. 이때가 이거 종부세 세수가 아주 여전히 많았을 때고요. 네. 세액은 당시에 이제 1.5조 원 주택분만 따졌을 때요. 그러던 것이 세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네. 저희가 1, 2주택을 이제 하나로 묶었고요. 기본 세율로. 2주택자도 1주택자로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율도 아주 조금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인 경우는 6%에서 5%로 내렸죠. 그래서 이런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집값이 그때 떨어지게 된 거는 예. 물론 이제 공제 기준을 이제 12억으로 공제를 올렸고, 올렸고, 예. 1주택인 경우는 12억으로 12억. 올렸고 기본은 이제 9억으로 올렸습니다. 6억에서. 공제 금액 올린 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죠. 그러나 더 큰 이에 못지않게 더 큰 영향을 준 게 있다면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과표를 계산할 때 공시 가격에 이제 종전에 100%를 90%를 곱하던 것을 이제 60%로 낮췄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낮춰지겠죠. 예. 90에서 60%로 떨어졌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과표 자체가 주니까 세금이 줄죠. 예. 뿐만 아니라 집값, 공시 가격 자체가 네. 23년의 경우에 거의 한 17% 가까이 음. 인하를 했습니다. 예. 물론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걸 반영한 것도 있고 대선 당시 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2020년 시점으로 예. 보유세 부담을 돌려놓겠다, 종부세 부담을 돌려놓겠다고 2020년. 예,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세율은 사실 크게 고치지 않은 셈이고 예. 공정가액 비율, 공시가격, 그다음에 기준 금액, 과세 대상 그 집값 그 따질 때 과표 기준이 되겠죠. 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세 부담을 잡은 거죠. 예. 상당히 실제 종부세 납세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줄었다. 네. 실제 중과세 아까 3주택자 이상 이제 중과세 대상자도 아주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1주택자들 웬만한 1주택자들은 아까 서울에서 13%가 종부세 대상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1주택자들은 종부세가 그렇게 실제 큰 부담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정도 줄은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22년에 1주택자는 이제 23만 명이었는데요. 예. 이게 11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11만 명. 네, 세액은 이제 기존에 2,500억.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세수가 그 전년도에 3조 원이 넘었었던 걸 생각한다면 옛날에도 그 이전에도 예.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은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네. 다주택자 상위 주택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예.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900억, 905억까지 감소했고요. 905억. 예, 아까 그 종부세 과세인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전년 22년 대비 22년엔 119만 명이었는데 119만 명. 23년에 이렇게 세법 개정하고 여러 가지 시행 영상의 개정을 통해서 41만 명, 거의 이제 3분의 1 가까이로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요. 예. 세액도 이제 절반 이하, 3.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그거- 2022년 119만 명 3조 네네네. 3천억에서 2023년 41만 명 1조 5천억으로 대상자가 줄었다. 그러니까 뭐 1주택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비싼 1주택 아니면 집을 살 때 종부세는 크게 걱정을 좀 안 해도 되는 그렇죠.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시장에서도. 공제 금액이 그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요. 예. 12억 원이면 시세로 한 15억 원, 16억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들, 마용성 뭐 그 정도 되는 전용 84 정도 아파트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뭐 나이가 많거나 또 이렇게 되면 또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1주택자들 부담은 뭐 상당히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만 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9억이었잖아요. 9억인데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20년 정도 이제 그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올랐는데 그때 9억이 지금 또 9억 12억이라는 얘기는 저는 이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공제 금액을 더 공제 올린다. 금액을. 지금 1인당 너무 현실화가 되고 1가구는 있죠. 12억이고 12억이고 기본- 다주택자들 이제 인별 과세죠. 합쳐서 공시가격 9억인데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9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또 그게 9억이라는 얘기는 현실화가 너무 되지 않았다. 집값이 두세 배 정도 올랐으면 기준도 좀 상향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정부나 국회에서도 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 우리 김유만 소장은 이제 종부세 면세 기준, 공제 기준을 좀 더 올리는 게 시장의 가격 동향에 맞춰서 좀 올리자. 자, 그러면 우리 김은철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이제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네, 좀 큰 앞으로는 이제 종부세 문제처럼 정권이나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마구 이렇게 급변하는 이제 세제는 더 나타나지 않게
하는 마음이 있고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부터 확립을 하자. 원칙. 예. 예, 비효율성이 큰 거래세, 거래세 위주로 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거래세는 우리가 축소 내지는 최종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거래세라 그러면 취득세를 말하는 거죠. 취득세. 보유세,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가 보유세입니다만 예.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건 여전히 유효한 과제입니다. 여전히. 그럼 보유세의 정상화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국세, 종부세, 지방세, 재산세. 예. 더 중요한 재산세는 세원이 더 넓고 그런데 너무 세율이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는 아주 소수한 태권도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를 갖는 보유세 구조는 우리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나라 이렇게 없어요? 없습니다. 프랑스만 종부세 비슷한 걸 갖고는 있는데요. 프랑스만? 예, 일종의 부유세로 불리고 있고요. 부유세. 우리하고는 보유세로 보는 우리하고는 좀 시각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보유세로서 종부세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런데 이 세율 차이는 또 이렇게 커서 예. 더 중요한 재산세제 세율을 좀 정상화하고 재산세율. 종부세는 사실상 단계적으로 축소해가면서 재산세 흡수하는 재산세 단일 통합 네. 이게 가야 될 길로 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재산세로 종부세를 네네. 통합하자. 최종적인 보유세 이제 세율 수준이 문제일 텐데 예. 종부세는 너무 높고 재산세는 너무 낮으니 중간 정도로 하되 보유세 세수가 우리 지금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22년 기준 했을 때. 우리나라가 예, 1%가 보유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1% 정도에서 안정화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립적인 세수 개편을 하고 다만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이제 아무래도 좀 자산이 규모가 있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모두가 내는 모두가 세금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서 재산세 세율을 조금씩 올리면 이게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정치적인 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중산층이라든지 그러나- 그동안 종부세 안 내던 사람들 갑자기 종부세 내는 사람들 봐주다가 그렇습니다. 세금 더 내게 되잖아요. 근데 보유세의 원칙은 응.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적 공공 서비스의 편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금 내서 집이 있음으로 자기 인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일차적으로 이분들에게 다 혜택이 가거든요. 물론 집값도 뛰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편익 매년 네. 제공되는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예쁘게 정리해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모형을 없애주고 또 근처에 병원을 짓고 전철을 놔주고 이런 모든 것들의 수익이 누구한테 주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에 들어. 재산을 그 지역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의 지자체의 지방 재정의 재원을 분담하는 게 이제 보유세의 원칙이고 그게 편익과세라는 원칙인 겁니다. 예. 편익과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다 내 이게 아니에요. 능력과세는 아무래도 능력이 많은 경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라 이렇게 되지만 예. 재산세는 자기 재산에 딱 알맞게 비례해서 내는 거예요. 재산에 알맞게. 그래서 세율이 모든 국가는 다 하나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종부세가 7개 세율 세율이 하나 단일세. 다 하나입니다. 단일세율.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율은 모든 재산 보유세 세율은 딱 하나입니다. 단일세율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7개 세율이 있고 참 복잡하네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게 세트가 3개였고 지금 2개로 줄었지만 예. 거기다 재산세도 또 우리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누진 세율이 편익과세는 맞지 않는다. 예. 무주택자가 반이고 유주택자가 반이면 예.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에서 예. 유주택자는 동등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게 맞고요. 네. 물론 뭐 우리나라의 특성을 발휘해서 누진성을 일부 도입하되 매우 단순한 구조의 누진 구조를 우리가 설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은철 교수님 종부세를 좀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을 해서 중립적인 세제 입법을 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건 좀 우리도 조금 개선하자 뭐 이런 주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부세 토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